안녕하세요. 틈틈육아입니다. 애착 유형 혹은 애착 관계라는 표현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주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애착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애착 관계가 중요한 이유와 네 가지 애착 유형의 특징, 그리고 안정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 아이의 애착 유형을 살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주 양육자가 엄마가 아닌 경우 알아두어야 할 것들도 알아볼게요. 오늘의 영상은 책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책은 현실 육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심리학 이론을 쉽게 풀어낸 책으로 아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던 부모들에게 호평을 받은 책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애착 관계가 중요한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본인 스스로를 사랑받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비교적 쉽게 맺습니다. 반대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이렇듯 애착은 어린 시절뿐 아니라 자라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애착 관계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착 관계에 대해서 부모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전부 애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아이가 엄마를 너무 찾아도 혹은 반대로 아이가 엄마를 잘 찾지 않아도 애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낯선 상황, 절차, 실험의 결과에 따라 애착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낯선 상황, 절차, 실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실험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실험은 스트레스가 있는 낯선 상황에서 아이가 애착 대상인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살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총 8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3가지 상황은 첫째, 아이가 양육자와 함께 있을 때, 둘째, 아이가 양육자와 헤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양육자와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3가지 상황에서 아이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 애착 유형이 4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유형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죠. 안정애착 유형입니다. 안정애착인 아이는 주 양육자와 함께 할 때 비교적 편안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낯선 곳을 탐색합니다. 그러다가 주 양육자가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양육자가 돌아오면 아이는 약간 칭얼거릴 수는 있어도 이내 편안함을 되찾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아 중 70%가 이 안정애착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안정애착은 아이가 따뜻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 환경에서 자랐을 때, 그리고 주 양육자가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보살폈을 때 형성됩니다. 두 번째 애착 유형은 회피 애착입니다. 회피 애착은 불안정 애착의 유형 중 하나인데요. 미국 영아 중 약 20%가 이 회피 애착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낯선 공간과 상황에서도 크게 저항이 없고 오히려 잘 적응하는 듯 보입니다. 주 양육자가 사라져도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또 주 양육자가 다시 나타나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실험 상황 내내 그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연구자들은 주 양육자가 계속해서 아이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아이에게 무반응으로 일관했을 때 이런 유형의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주 양육자가 그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 아이 입장에서는 주 양육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위안을 주지도 못하고 의지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회피 애착 유형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애착 유형은 저항 애착입니다. 약 10% 정도의 아이가 이 유형을 보였는데요. 이 아이들은 양육자가 없어지거나
상황이 달라질까봐 처음부터 정서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양육자가 없어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 누가 달래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양육자가 다시 나타나도 금방 달래지지 않고 오히려 양육자를 밀어내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런 유형은 평상시에는 부모가 아이를 따뜻하게 잘 돌봐주지만 부모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에게 차가워지는 등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양육을 했을 때 많이 관찰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좋은 대상임을 알고 사랑을 원하지만 아이가 잔뜩 보채야만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지나친 행동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혼란 애착입니다. 이 실험은 최초 실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혼란 애착은 네 가지의 애착 유형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정함이 보여지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양육자를 다시 만났을 때 다가가려고 하면서도 또 두려운 마음에 피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애착은 부모가 우울증으로 인해 아이에게 분노를 표출하곤 했거나 혹은 어떤 문제로 인해 부모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애착 유형을 살펴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가 단순히 겁이 많다거나 혹은 아이가 주 양육자와 떨어질 때 힘들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 애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착에서는 분리뿐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아이가 양육자를 안전한 기지로 생각하는지, 아이가 얼마나 주 양육자와 함께 할 때 안심하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질적으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 안정을 찾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양육자가 없을 때에 비해 양육자가 있을 때 아이가 두려움을 더 잘 극복하고 탐색과 놀이를 계속 해나간다면 아이의 애착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애착이 형성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요즘에는 엄마가 아이의 주 양육자가 아닌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기도 하고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할머니나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봐주시기도 하고요. 아이는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필요를 채워주고 반응해주는 대상과 애착을 형성합니다. 때문에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애착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엄마들은 이것을 걱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운한 마음을 좀 갖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엄마와의 애착을 통해서만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세상을 믿을 만한 곳으로 느끼게 해주는 대상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꼭 엄마가 아니어도 아빠나 할머니나 베이비시터가 안정적인 애착 대상이 되어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아이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엄마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애착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착 형성의 골든 타임은 바로 생후 1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노력 대비 좀 더 쉽게 아이와 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도 물론 애착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책에서 소개하는 건강한 애착 형성을 위한 6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눈 맞춤과 스킨십입니다.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또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 맞춤이 필수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강력한 것이 바로 스킨십이고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그 시간만이라도 아이와 마주 앉아 놀고 눈 맞춤을 하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보세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정성 어린 1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였을 때처럼 아이의 모든 요구에 민감하게 바로바로 반응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아이가 말할 때 듣고 있다는 표현을 성실하게 해주고 질문도 하면서 성심껏 반응해 주세요. 또 잠깐만이라는 표현을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부모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매번은 어려워도 가끔씩은 아이가 부를 때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춰주고 반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연구 결과 부모의 일관적이지 않은 육아 태도, 즉 아이에게 갑자기 버럭하거나 부모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다르게 대하는 등의 태도는 불안정적인
저항적 애착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부모 스스로가 느끼기에 본인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몰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나갈 때 아이가 울며 붙잡는 것이 부담스러워 슬쩍 나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모가 언제 또 갑자기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 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불안함을 증폭시켜 부모와의 분리에 더욱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외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 아빠와의 헤어짐은 슬프지만 다시 재회할 것이고 또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신뢰와 애착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퀄리티 타임을 갖는 것이에요. 사실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좋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많은 시간을 보내도 부모가 계속 휴대폰을 힐끗거린다거나 딴 생각을 하느라 아이에게 반응을 잘 해주지 못한다거나 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함께해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하루 5에서 10분의 상호작용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만큼은 아이와 집중하고 아이에게 잘 반응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루 4번 포옹하는 것입니다. 아기 때는 귀여운 아기를 물고 빨고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걱정되는 상태라면 하루 4번 포옹부터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이와 헤어질 때,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잠자기 전 이렇게 4번이요. 포옹은 직접적으로 애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자 부모의 아이를 향한 애착까지도 더욱더 강력하게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스킨십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여섯 번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애착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문제이지만 후회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 책은 강조합니다. 그러니 애착 관계가 염려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걱정 훌훌 털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지금 소개해드린 6가지 방법들 꼭 실천해 보세요. 이 책의 내용이 자녀와의 애착 문제로 고민 중인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